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의 여파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하는 지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의 안일한 보안 관리와 소비자들의 낮은 보안의식이 문제를 불렀다는 얘기인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이번에도 반복된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사고를 방지할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토론에서 바로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요,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찾아온 위기다 하는 진단도 있고요. 과연 얼마나 우려할 상황인지 또 우리 경제의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함께 경을 친 분들 모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핫 이슈죠.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나 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김종구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고로 두 분 다 매우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바쁘셨죠? 예, 좀 예. 많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전체가 이번 일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혼란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허술한 정보 관리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생각해서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정보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지 예. 그리고 혹은 그런 보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접근 제어 모델이 부재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이 터진 걸 보면은 어떤 외부 용역 업체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한 정보를 USB 메모리와 같은 그 외부 이동 장치에 저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권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사실 중요한 정보들은 굉장히 이런 접근 제어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됐고 어떠한 사람들은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그런 규칙이 잘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모델 자체가 부재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안 투자에 인색했던 기업들 이번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관련 법 제정이나 집행 등에도 또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좀 그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상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개 조항이 전체 40개 조항인가요? 중에 5개 조항이 처벌 규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벌 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은 현행 법령을 실효적으로 잘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가 터지고 이러니까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과징금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과징금 자체는 이제 각 개별법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그 법이 말이죠.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600만 원 과징금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또 5년 예를 들어 5천만 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예를 들어 3년 3천만 원 이런 지금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액수가 많아봤자 5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 5천은 그렇죠. 카드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의 일부 강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업종별 특성과 중요도를 감안해서 일부는 강화를 하고
일부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좀 그 과징금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드사 입장에서 5천만 원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보면 이 처벌 규정을 고쳐서 당장 고쳐서 몇 배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어도 약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법이 약하거나 법이 없어서 진짜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있습니다. 법을 실효적으로 정부가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실효적으로 적용하고 처벌하기만 하면 또 사법부가 이 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판결만 내리더라도 상당한 사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거지 법이 약하거나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징금 부분이 좀 강화가 됐죠. 어떤 수준까지 강화가 됐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금융권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50억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하겠다. 그리고 최대. 그것을 통해서 또 영업을 한 카드사에는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하는데 정부의 이제 금감원 쪽에 이제 방침으로 일단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방침 단계니까 그 부분을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 법에다 넣을 게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에다가 넣어서 그 부분을 행정벌로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부의 의지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요번에 그 보안 관련해서 좀 비용을 아끼고자 외부 업체를 쓰다가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기업들도 좀 여기에 좀 보안 관련해서 투자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과징금 5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50억 매출의 1%까지 가면 기업에도 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동의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이미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계속 예전부터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그때 경험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 과태료 물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에 그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리 정도, 기관에 대한 경고 정도였고 실제 그 법제도 자체도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직 1,000만 원을 지금 최대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도 있고 1억 원도 있습니다. 그 법의 종류에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입증 자체도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넣어서 그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만.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카드사는 금융기관 매출의 1%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이게 애매한 게 매출 앞에다 관련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 다 그렇습니다. 발생한 매출 중에 어떤 매출이 과연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인지 이걸 또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참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따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마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지. 그런 부분은 세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또 어쨌거나 법제화하는 과정이란 게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전문가들이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적절한 형태로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과징금 관련된 법규들을 보면 그런 애매한 기준을 뒀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님도 저와 비슷한 얘기실 것 같은데 제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해놓으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면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법규범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포괄적 상황을 상정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하위 규범을 통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지침,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부화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좀 모호한 표현을 갖고 있다. 범위의 면에서 있어서도 모호하고, 그죠? 어느 걸 가리키는지 하는 건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위 규범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처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도 이상의 그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도 이런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사실은 그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예단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판단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위 규범에 가서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물론 과징금 관련돼서 기준은 지금 높여놓긴 높여놨지만은 또 뭐 한편인 왜 내 정보가 유출돼서 손해는 내가 봤는데 정부가 돈을 가져가냐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보안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거는 그 정보 보안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센티브와 어떻게 페널티를 처리하면은 실제 보안이 더 잘 이루어질지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학문인데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을 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업체들은 서버 업체 아닙니까? 웹 서버 업체들이 당하는 거고 좀비 PC로 그 사용되었던 PC 기기들은 사실상 큰 피해를 개인 사용자한테는 주지 않는다고요. 이랬을 때 그 솔루션 자체를 그 좀비 PC 업체가 물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기업체들이 실제 솔루션을 물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물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유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오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환경오염도 사실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그런 규제를 가하고 규제를 가함으로써 또 벌금을 물고 또 기업이 그러면서 모티베이션을 갖고 그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보안도 역시 그런 환경오염과 유사한 문제처럼 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그 벌금을 징수하는 게 기업에서는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사용자한테 다시 환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뭐 조금 벗어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국민들 감정이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사고지만 거기에 대한 안일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더 이제 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발표됐던 것이 또 카드사에서 연회비를 면제해주겠다. 더 화가 난 건데 보통 카드 연회비가 한 뭐 7,000원, 8,000원, 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피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 소중한 금융 관련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그 가치가 그럼 7, 8천 원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아주 그냥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격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좀 이렇게 성난 우리 민심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민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납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현오섭 부총리께서도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조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죠. 하신 셈이 됐는데요. 취지는 아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이 감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과연 누가 잘못한 거냐? 뭐 속된 말로 어느 사람이 어느 친구가 잘못한 거냐?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그 정보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정보 주체인데 이 정보 주체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기 개인정보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보물 같은 거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때로는 자기 신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생명에도 관계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그 역사, 문화, 전통 뭐 이런 거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늘 알려졌습니다. 예. 그전에도 한두 가지 사건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당히 분노하고 예.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이 개인정보 보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복잡다단한 부분이 예. 있고요. 인권 측면이 있고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또 헌법적 가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생활의 보호라든지 비밀의 보장이라든지 예.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생각보다는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까지는 이걸 단지 우리 김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안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말씀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번에도 기술 문제는 상당히 아니었죠. 그 많은 투자를 해서 보안 조치를 해놓은 기업들일 텐니다. 아마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그죠 위수탁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 사람이 문제였죠. 책임자도 아닌 예. 그 취급자라고 하는데 수탁받은 그 취급자가 한 사람 들어가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USB에 다 빼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적으로 유출이 됐냐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는 유출이 됐다고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대단히 좀 복잡다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각성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인 행위해왔던 거는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예. 강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고 기업의 경우는 심지어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도산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반대로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예. 현호석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실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번에 피해난 신용카드 쓰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신용카드를 두세 개 쓰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3사 중에 하나를 쓰고 계신죠? 예, 하나는 쓰고 있고 예. 그런데 실은 저도 같은-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피해 상황 점검해보는 사이트를 들어봤더니 제 정보가 14개가 털렸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다 털리니까요. 네. 저는 쓰세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더라니까요. 저도 보통- 직접 제가 일을 당하니까 예.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전화도 안 돼요. 예, 10서너 가지에서 예. 많게는 20몇 개 예. 항목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항목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예. 이 수집 항목을 또 그러니까 구체적 불필요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그렇죠. 지금 수집하고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우리 예. 법의 이제 그 원칙은 필수 정보 최소 수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자고 단체도 처리자입니다. 꼭 특히 필요한 기업들이 정보가 영업 목적으로 그죠? 예, 꼭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아님에도 수집하는 게 불구하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카드 발급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예. 그 깨알같이 적힌 예, 예. 그거 다 못 읽어보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동의를 해야 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참 그래서 너무- 예. 앞으로는 이제 이 동의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최소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민감한 주민번호나 이런 건 수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수집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하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다른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의료법이나 무슨 신용정보법이나 이런 거, 전자금융국 이런 거 때로는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가면 그 의료보험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수집이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는 폼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 예, 예.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기업이나 병원 참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의 부분은 특히 우리 정보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좀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결정권이란 틀에서 그런 차원에서 명확히 사실은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은 선택을 준다고 하지만은 동의하면 선택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사실은 예. 저는 사실 그 개인 사용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개인 사용자 대부분 사실 이런 사고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가 더 보안 윤리 의식을 높여야 되고
좀 더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고 다가서지냐 근데 아니냐. 교수님 말씀 중에 하는데 죄송한데 그런 건 예.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비밀번호 뭔지 아십니까? 예, 1, 2, 3, 4, 5, 6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있죠. 그러니까 예. 그게 단적으로 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을 비난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잘못된 패스워드를 고르도록 안 하게 만들려면은 저희가 보안 정책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예. 보통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패스워드를 만들려고 그럴 때 예. 알파벳을 섞으라든지 대소문자를 넣으라든지 예. 패스워드의 길이를 일정 이상 늘리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나쁜 패스워드들을 막기 위한 예. 어떤 정책들이거든요. 쓰는 거 쓰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들은 자신이 작성한 패스워드가 얼마만큼의 패스워드의 강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강력한 패스워드를 고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을 시스템들이 더 유저블하게 점점 다가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안하는 연구 중에 대부분 많은 연구들이 예전에는 사용자들을 그냥 가정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보안 규칙을 지킬 거다. 보안에 대해서 안전하게 유지할 거다를 가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가정을 없애고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수칙을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를 시스템상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그 젊은 층들은 좀 나은데요. 이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비밀번호 해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밀번호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노인층들을 이제 위한 사실은- 좀 대책도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사실은 이제 있던데요. 그 부분은 별개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특히 노장 세대들의 예. 이 정보사회 적응 부분이라든지 이 디지털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 별개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이런 정보사회 신속히는 적절히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조장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분들 스스로도 이제 노력이 계셔야 되고 그죠. 요즘 평생 교육 시대니까 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측면을 살펴보면 아까 김 교수님 제가 해야 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 이런 걸 보면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런 걸 보면 적어도 4가지 항목 정도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래가지고 뭐 많으면 20-30가지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항이 하나 있고 또 동의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 3가지는 별 문제 없어요. 네, 마지막 제3자 이전, 위탁하겠다, 이런 데다가 사실은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별개 항목으로 빼서, 예. 이거는 선택적 동의니까 별개 항목으로 빼서 식별 가능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정보 주체들의 동의에 맡겨라, 선택에 맡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 주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동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아마 현 부총리 하신 것 같고요.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동의서 이거 부분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스스로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단촐하게 하고 식별도 높게 이렇게 표준 폼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토록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금융 관련 신상 정보들이 유출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끔찍한 상상을 해보는 것이 요즘 이렇게 SNS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부터 시작해갖고 애의 커가는 과정 이런 거를 애의 입맛 그래서 누군가를 저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저 아이를 유기하겠다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좀 보안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했던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용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그 심리적으로 저기 소셜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가 남들에게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남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알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알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알리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 이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그런 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이스북은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맞춤형 어떤 광고를 팔고 있거든요.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맞춤형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주체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초창기 어떤 걸 썼냐면은 보안 설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의서갑 깨알 같은 글자가 있듯이 보안 설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의 개인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노출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에 이제 대응해서 학계와 그 언론 쪽에서 이러한 페이스북이 노출하고 있는 보안 문제들을 계속 이슈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한테 어떤 피해가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군 두겨 맞고 또 정부로부터도 여러 시정 조치를 계속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 다 뭐 그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노출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벌금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한국도 역시 만약에 이런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 통해서 충분히 개인정보 노출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찾아 나가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사용자들이 더 강하게 이 사업 서비스를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정부들의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걸 다 쓰고 있고요. SNS 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국내 뭐 포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완벽한 개인정보 행태를 보여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커뮤니케이션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자기를 좀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남과 이렇게 공유하고 좀 연결되고 싶은 연결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홍보 욕구 같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의 욕구. 이게 커뮤니케이션 욕구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예. 하면서 메시지를, 그죠? 그래서 이제 상호 소통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제 우리 이제 정보 사회가 심화되고 이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또 프라이버시 문제, 뭐 침해, 정보 인권의 침해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또 경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개개인도 예. 물론 개개인만 잘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개개인도 이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이걸 좀 균형 있게, 그죠? 자기를 알리더라도 이게 좀 프라이버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행위하고 행동하는 예. 이런 습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이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 그들도 다 개인정보 처리자죠. 기업이나 뭐 단체 기관 다. 그래서 처리자들은 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적 권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 인권이라고도 말해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남의 이 정보 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 문제가 터지면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근데 사실 앞으로 많은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칫 또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 조금 움츠려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움츠려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리는 의견은 지금 이 비난의 어떤 화살이 결국은 얼마나 그 단기간으로 지속될지는 제 의문이고요. 그 실제 그 처벌 자체가 이런 법적 제도를 굉장히 강화하거나 그리고 실제 실효성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런 작금의 사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지금 토론하더라도 정말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뭔가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문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정보사회 진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두가 된 거고 우리 정부도 창조경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활용 측면 개인정보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강조해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하고 그 프라이버시 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모순된 부분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모색하는 세미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하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성명, 주소 뭐 이런 낮게 개인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이게 또 결합됨으로써 식별이 되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지금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특히 안전행정부라든지
방송통신의 미래창조국과 같은 데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에서도 적극 이 부분을 잘 조정하고 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촉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건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예. 어떤 솔루션을 찾고 완벽한 만병통치약 어떤 대책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보안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어떤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질병을 앓고 있으면은 병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맞는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어떻게 하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항상 이런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더 높은 확률로 저희가 이렇게 어떤 건강을 유지하듯이 보안도 이와 유사하게 어떤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저희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그 삶 주체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인 정보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프로세스 형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의 김종구 운영위원장 그리고 성균관대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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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 만의 위기다. 아직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실 분은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근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최배국입니다. 저게 프롬프트가 있는데 뒤에서 만지면 그냥 나가버리네요. 아, 긴장했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이제 IMF 발표가 어제 있었죠. 예. 어제 새벽에 있었고 세계 경제 성장률 0.1% 상향 조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팽배한 상황이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 예. 위험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시는지요? 이 디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로존 같은 경우가 선진국에서 가장 디플레이션 위협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저는 미국도 예.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요. 한 1년간 9천억 유로를 통화량을 회수를 했어요. 예.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하락이 그러니까 좀 더 깊었던 것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7% 인플레를 기록했고 지난해 1.3%로 예. 0.4%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1조 달러 이상을 통화량을 더 찍어냈습니다. 예. 그 속에서도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런 점에서 미국 역시 그러니까는 이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는 이 동조화 현상이 생기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신흥 경제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저물가보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중국조차도 물가 목표치를 굉장히 하회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은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롯되어지는 이제 문제인데요.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예. 부자 나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위축돼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에 그만큼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제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못 쓰고 우리도 있다는 수출이 얘기니까. 힘들어질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좀 해가 되지만 오히려 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 좋은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조금 더 좀 설명을 예,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빠르실 저도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디플레이션을 이제 강의하면서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쭉 해왔다 보니까는 예. 대개 우리가 디플레이션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사실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소득도 별로 안 오르는데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 소득은 오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한번 이게 물가가 디플레이션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게 한번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일본의 점이고요. 지난 예, 예가 그렇죠. 그렇죠. 예. 20년 넘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지금 디플레이션은 대개가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한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대개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자산하고 부채가 같아야 되는데 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채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내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린 대출금을 은행에서 깎아주진 않잖아요. 줄지는 않죠. 않잖아요.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부채가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제 주체들은요, 가게들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을 억제하게 되고 줄일 축소하게 수밖에 되고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지죠. 경기가 위축되지면 투자들도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이제 위축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금이라든가 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률이 억제가 되고요. 이제 오히려 하락하거나 예.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고요.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 금리는 상승하는 이제 이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 부담은 실질적인 부담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또 이제 추가 매각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에 매몰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제 부채 이제 이 악순환 고리가 이제 되풀이되지면서 실물 경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어날 수 없게 이제 만드는 침체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럽보다는 미국이 나은 상황이지만 미국도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럽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유럽이 우리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로존 위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렇죠. 근데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를 이상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가 그러니까 한 2% 정도 되는데 선진국가들 같은 예. 경우는요. 근데 1.5%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유로존 위기가 2003년도 들어오면서 완화가 되고 예. 우리 귀 속에서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는 1%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0.7%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같은 경우죠. 예. 마이너스 3%를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부채 디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유로존의 문제 국가들이 예.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부채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위기로 긴축 재정을 가져가다 그렇죠. 보니까 또 이런 지금 그렇죠. 부작용들이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는 예. 재정 부양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는 물가 하락이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미국, 일본은 사실 그런 어떤 디플레이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네. 이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로존에서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유로존 있습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 유로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화를 쓰는 17개 국가의 이제 연합체잖아요. 예.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는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그 개별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예. 유로존 같은 경우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협력을 좀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 돈을 찍어내가지고 계속 찍어냈다는데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9천억 유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물가가 하락할 땐 돈을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로존 국가들의 이제 핵심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래도 한 1.5% 정도로 안팎이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3%에 접근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나라들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심한 상황 속에서 유로존 전체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높일 경우에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지금 물가 디플레이션을 상승률을 겪고 올리려면요. 있는 이들 나라들을 좀 국가들의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을 경우에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그 세계대전 겪을 때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와 이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유동성 공급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중앙은행이 어정쩡한 이런 입장을 지금 그러니까 참 계속 유럽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또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같이 못 가다 보니까 이런 자꾸 예.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잠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디플레이션, 지난 20년 된 디플레이션 탈출하고자 지금 이제 돈을 막 풀어대고 예. 있는데, 예. 근데 일부에서는 뭐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돈이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으로만 가고 실물 경기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결국에는 아베 이코노미스 결국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교수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요. 그러니까 예.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 은행이
1년에 그러니까 한 60조 내지 한 70조 엔을. 예. 그래서 이제 그 2014년 말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실시를 시작했는데요. 한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많게는 한 140조 엔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약합니다. 한 0.56%뿐이 물가 상승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선례를 보여줬지만 돈을 찍어냈을 때요. 그 돈이 경제 주체인 특히 가계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주로 돈을 풀게 되면 되게 금융기관들에게 되게 이 돈이 갔다가요. 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이용할 수 있지 가계가 이용할 수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기관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자산운용가라들이라든가 소위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되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기적 자산에다가 운용을 하게 되죠.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돈을 계속해서 풀겠다는 신호를 보내니까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만은 실물 경제에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만약에 공급을 중단할 경우는 다시 그러니까 또 디플레 압력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시간 벌기식 저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에게는 결국 아베 이코노믹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 인구도 줄어들고요. 막 이런 것도 디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리가 그 생산 가능 인구를 줄이는 건데 우리가 고령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우리가 고령화 비율로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저연령층이 그러니까 적어져도 고령화 비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모가 그러니까 작아지게 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디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령화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산 가능인 걸 줄어들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압박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고령화 같은 경우 우리가 되게 저출산율하고도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출산율은 되게 결혼율이 낮아지거나 만혼 결혼을 하려도 늦게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이유가 되게 보게 되면은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때 되게 보게 되면 임금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것에 의해 보게 되면은 임금 불평등하고 주거 비용 증가가 가장 그러니까 결혼을 늦추거나 늦게 하는 이유로 이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그 디플레이션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요. 벌어지면서 이 그 고령화가 더 가속화됐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그러면 뭐 2011년에 있었던 그 에너지나 식품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이제 물가 성장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제 회복이 된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우리가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시간 벌기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이 유동성 그렇게 양적 완화를 지금 미국이 올해 이제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 축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정대로만 진행될 경우에는 다시 그러니까 디플레 압력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러니까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그러니까 기우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회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사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 관리 범위가 2.5에서 한 3.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2012년 그랬고 작년에 2013년도 그랬고 요 관리 범위 아래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2년에 2.2%고요. 물가 상승률이 13년에는 많이 떨어졌네요. 1.3%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지금 한 2.3%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점점 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든다고 볼 수 있을죠. 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는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서 수요 공급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 위축입니다. 수요 위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봐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성장하고 그다음에 내수 위축하고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저성장과 내수 위축은 흔히 우리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한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물가가 이런 상태 속에서 지속될 경우에 성장률을 그러니까는 크게 회복도 못하고 내수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우리가 이 체질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가게라든가 기업이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장률을 더 그러니까 이제 둔화시키고 더 떨어지겠죠. 내수도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 핵폭탄처럼 지금 잠재돼 있기 때문에요. 이 가계부채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굉장히 소진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상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물가 현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속될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하는 총재는 한국은 뭐 디플레이션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좀 해서 경기도 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좀 기회를 잃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교수님 견해는 어떻게? 이제 김중수 총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1%대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가고 있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되면요 선진국에는 이게 0%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를 정도로 물가 안정 목표로 하고 선진국이 한 2%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술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가 하락 압력이 물가 상승률의 하락 압력이 구조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한데 물가가 목표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처방은 그러니까 돈을 유동성을 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요. 그러니까 금리 사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미국과 일본이 돈을 계속 유동성을 양적완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할 그 충분한 그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을 사실 놓쳤지요. 놓치는 바람에 경기 둔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그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더군다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상황으로 지금 터닝을 한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버렸어요. 좀 실기했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금리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금리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실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지금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선진국의 어떤 경제 부양되냐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 나아지면 우리도 좀 수혜를 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러니까 굉장히 환율 하락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수출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그 원화 강세가 결국은 이 저물가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지난해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실기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글로벌 경제 흐름과 엇박자를 가면서 이게 이제 한국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뭐 뚜렷한 지금 해결책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발휘가 돼야 될 거고요.
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압력이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압력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책을 예. 이걸 방치하지 말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일자리가 뒷받침되면 소득이 창출되어지기 늘어나고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부채를 해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예.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야 이제 예.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 문제 좀 해결될 수 있다. 아주 정석이죠, 그죠? 예. 자, 오늘 깊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우리 경제 대응에 대해서 최근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효진의 경을 치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속담하면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 속담일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만 터지면 뭐 예고된 인재였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겠다. 호통 반복되지만 결국 또 소 잃은 외양간을 고치는 실수를 또 범하고 말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제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